네, 5구 대선이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주요 5당 대선 주자들이 오늘 저녁 네 번째 토론회에서 각종 현안을 넣고 또 한 번 격돌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오늘 있을 토론회 관전 포인트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진 세한대 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직전 토론회가 30%가 넘는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만큼 요즘 가장 큰 요즘 드라마도 인기 있는 게 30% 넘기 어려운데 굉장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제 170분, 가장 시간도 길고요. 또 상당히 좀 명진행자로 알려진 손석희 앵커가 또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송민순 문건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그렇고 안보 이슈나 증세 등의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부터 두 분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부장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일단 주목되는 거는 오늘 토론이 그전 토론하고 전체 지금 대선 후보 토론이 6차례가 있거든요. 예. 네, 오늘 주목되는 거는 일단 시간이 제일 깁니다. 170분 가량 하게 되니까 예. 뭐 2시간 한 50분 가량 하게 되는 셈이죠. 예,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탁에서 손석희 사장이 주장해서 원탁으로 하는데 그렇죠. 원탁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양강 후보가 서로 대각선 마주보고 한다는 걸 이렇게 그게 또 좀 특징이고요. 어떻든 그런데 오늘 다루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안보 문제하고 경제 양극화 해소 방안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역시 안보 문제에서는 최근에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된 논란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북핵 실험 가능성 등 여기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하는 게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양극화 해소 방안 관련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시 복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과연 증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주제들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아까 말했지만은 최근 선관위 주최 토론에서 여러 방송을 통합한 합계 시청률이 38%까지 이르렀는데 오늘은 주최하는 게 이제 한 개 방송사 아닙니까? 오늘은 이제 JTBC하고 이제 중앙일보하고 또 한국정치학회가 같이 이제 주최하는 토론회인데 오늘은 과연 어느 정도의 국민들 관심을 끌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또 관심을 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토론은 시청률은 굉장히 높았지만 굉장히 그 토론의 질로 볼 때는 굉장히 서로 감정 싸움만 하고 정책 토론 없고 감싸움만 해서 굉장히 최악이었다라는데 과연 오늘은 시간도 길게 하는데 토론의 과연 질을 높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정책이나 미래지향적인 좀 토론들을 기대한다는 유권자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관전 포인트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보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또 방어하고 이 핑퐁 게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어떤 경영 능력, 국가 경영 능력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이제 번번이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항상 그 토론회 이슈와는 좀 관계가 먼 좀 약간 무관한 듯한 이제 현안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아마 오늘 또 그러리라고 봅니다. 지금 경제 분야지만 아마도 오늘 이제 안보 분야, 송민순 어떤 그 논란이 아마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저는 지난번에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고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새로 등장한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유승민이나 홍준표 진영 쪽에서 제기한 보수 단일화론. 그렇죠. 이 부분이 비록 경제 분야지만 오늘 토론에서 상당히 좀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마 예측건데 저는 그동안에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 문재인 후보 쪽에 오히려 반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미 지금 대변인 논평이나 코멘트가 나왔지만은 이런 보수 단일화론이 반국민, 어떤 민주적인 거 아니냐, 네. 뭐 정권만 잡으면 다 된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어떤 반격이 나오면서 훨씬 더 전 토론에 더 치열하게 문재인 대 비문재인 지형 간에 더 치열한 그런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수 단일화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무래도 주제로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바른정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차원에서 한국당,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렇게 3자 원샷 단일화를 좀 제안하기로 했고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독자 행보를 하겠다라고 표명하고 있어요. 또 홍준표 후보는 보수 단일화, 남재준 후보 뭐 이렇게 해서 하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앞으로 남은 대선에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보름여의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과연 현재 이제 양강 구도가 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강 구도 복원을 차원에서
과연 보수 중도 후보 단일화 또는 반문 또는 비문 단일화가 과연 이루어지느냐가 여부인데 지금 현재 어저께 바른정당의 논의 결과를 보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은 5시간여 동안 경론을 벌였는데 결론은 딱 두 가지로 내줬습니다. 하나는 유승민 후보가 다 완주하겠다 그러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하나의 결론이고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지금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3자 단일화를 위해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어찌 보면은 상반된 두 개의 결론으로서 예. 약간 봉합하는 애매한 입장인데 지금 유승민 후보는 당내에서는 그런 압박을 가하니까 자기는 완주하겠다고 계속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들 마음은 사실은 지지율이 지금 저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떠나 있어서 제가 보기에 그 바른정당 의원한테 취재했더니 세 갈래로 딱 나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만약에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안 되면 자기네들은 일부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일부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가고 할 생각도 있다라고 그래요? 하는 거를 뭐 이거 실현 여부를 바른정당이 4분 오열되는 거예요. 실현 여부를 떠나서 네. 저한테 거기에 이제 의원이 전언하기를 그럴 마음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유승민 후보를 완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또 확고하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통일적으로 과연 바른정당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가운데 문제는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단일화에 대해서 중간에 좀 소극적이었습니다만 처음 제기했다가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또다시 어제 오늘부로 또 단일화를 위해서 당의 단일화 그런 추진에 대한 반대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소위 보수 후보 단일화 자기는 일단 안철수 후보는 현재는 노선이 예. 좀 다른 것 같고 본인과 유승민 후보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와 지금 또다시 군수 후보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 네 사람 간의 보수 단일화는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지금 자강론으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만은 그 내부에서 손학규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몇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야 될 때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지금 현재 당내에서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굳이 이 수치로 한번 그러니까 프로테지로 말씀드린다면 안철수나 홍준표, 유승민 3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저는 10% 이하로 봅니다. 예. 가능성은 10% 이하다. 10% 이하로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워낙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홍준표, 유승민의 단일화 가능성 저는 한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한 30% 이내라고 좀더 봅니다. 높게 보시는군요. 예, 매우 낮게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유승민 의 바른정당 내부에는 세 갈래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또 완주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국민의당과 손잡아야 된다는 쪽, 홍준표 쪽으로 손 잡아야 된다는 쪽, 그 다음에 3자 단일화해야 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네 갈래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봉합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3자 단일화 혹은 양자 단일화 했을 경우 얼마만큼 시너지가 나느냐입니다. 특히 환상의 구도, 만약에 10% 미만이었던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구도가 제대로 환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만약에 문재인 대 비문재인을 정면으로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라는데 저는요, 과거 시너지 효과는 DJP라든 이 시절에도 거의 사실상 종말을 구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시너지는 납니다만은 바로 그 동시에 역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반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3명, 4명 뭉쳤느냐라는 국민적 반감이 생기거든요. 네. 만약에 야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내려놓고 당신들이 하나로 뭉쳤구나라고 하면 상당히 시너지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정치공학적으로 연대할 경우는 시너지 못지않게 역시너지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판세는 있어서 후보의 단일화나 혹은 정당과 연대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저도 이어서 이야기하자면은 동의하십니까?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 사실인데 앞으로 지지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이제 현재 TV 토론이 남아 있고요. TV 토론이 과거의 경우는 변수가 별로 안 됐었는데 이번은 TV 토론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TV 토론 보고 결정하겠다. 근데 이제 또 하나 그러나 이제 굉장히 단일화가 중요한 변수긴 하나. 판세를 뒤엎을 정도의 변수는 아니다. 그런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은 이 만약에 중요한 변수가 되려면 이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이게 실질적인 그래야 민심도 같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민심도 그렇죠? 같이 이동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현재 합치면 단순 숫자적으로는 뭔가 플러스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명분이 그동안 현재 또 안 해오겠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안철수 후보가 안 해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강론이라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가령 명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점.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그도 오래전부터 준비 작업을 거쳐서 했으면 중도와 보수의 후보 단일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역풍, 아까 말했지만 역풍의 효과도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결국에 그런 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양강 구도로 해서 승기를 잡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3자 단일화는 제가 보기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의 가능하냐 하면 아까 말했지만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보수 단일화는 원래 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의원들의 어떤 당 지도부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비록 유승민 후보가 반대하더라도 그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승민 후보라든가 일부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누구를 연대하는 표명을 하지 않고 사퇴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그 표가 안철수 후보라든가 홍준표 후보에게 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른정당 내에서는 특히나 그런 어떤 이도저도 아닌 그 심리 이런 게 좀 팽배해지고 있나 봐요. 지금 바른정당 창당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 현상이 그렇죠. 계속 딜레마인 겁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예. 물러날 수도 없는 이제 딜레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5월 9일 마지막까지 계속될 거고 그래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도 아마 마지막 순간에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뒤엎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어떻게 보면 TV 토론입니다. 계속 이렇게 그 약소 후보가 본인의 존재감을 극대화할 후보인데 찬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TV 토론의 파급효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지금 네 번째 하면 저는 의외로 사실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의외로 TV 토론 왜냐하면요 이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높은데도 불구하고 TV 토론을 통해서 이 경선 과정이 충분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1번을 했습니다. 후보들이 주요 후보들이 나와서 11번을 했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평소에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하나이고 지금 그걸 보면요. 지금 2차 토론인가 문재인 후보가 좀 그 TV 토론 과정에서 제대로 좀 대응을 못했다, 부족했다 이런 그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지도가 오히려 올라간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세 번째인가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대응을 못했다라고 그런 비판 좀 많이 언론에 나왔는데 지지도 하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종합해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TV 토론에서든 네거티브라든지 말이죠. 이렇게 핑퐁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이 별로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전략을 바꿔서 본인들의 국정 운영 능력을 국민들의 막 피부에 와닿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제시를 하느냐라는 이른바 포지티브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으면은 별로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궁금한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인물들, 그러니까 이른바 베일보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관망을 하고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유권조차도 그렇게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된 토론을 본다면 뭐 투표를 아예 안 해버리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표심을 정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 이제 군부 정권 시대나 권위주의 시절에는 네거티브가 상당히 먹힙니다. 대표적으로 먹혔던 게 이제 북풍 같은 경우죠. 왜냐하면 정보가 차단돼 있고 OX 흑백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계선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누가 옳은지 누가 나쁜지 선인지 악인지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네거티브를 공격을 가하면 바로 맞불작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아들 문제, 딸 문제, 부인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뭐 속민수문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네거티브를 탁 제기할수록 유권자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 네거티브에 대해서 일견? 일리가 있네라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그 공격한 후보 당신은 뭘 잘하는데? 라는 심리, 반발 심리가 바로 동시에 작용을 하거든요. 국민들이 정말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해졌고 과거의 시대가 다르요 옛날엔 정치 공학의 시대면 정치 심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감성적인 반응이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나하나 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지 않으면은 바로 역풍을 맞는 거죠.
제가 의견을 하나 내자면 최 교수님하고 저는 뭐 대부분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데 그 TV 토론의 영향이 적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잠깐만. 예.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상당 제가 부분 왜 그러냐면은 공격적이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TV 토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예,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은 좀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지지층 예,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않고 별로 내려가지도 않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번 TV 토론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지난 TV 토론을 봤을 때 많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 야 토론의 수준이 참 많이 떨어지고 너무 이 과거와 네거티브만 많이 하는 걸 보면 실망했다. 대통령으로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중도에 예.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미 어느 쪽을 딱 정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 정치를 아시는 분들의 예. 소개이라신 거죠. 예, 그래서 예. 찍을 사람이 진짜 별로 없다. 오히려 봤더니 그런데 TV 토론을 거치면서 딱 변화가 생긴 게 그겁니다. 양강 구도에서 TV 토론을 거치면서 양강 구도가 흔들리면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10%포인트 차이로 밀리는 현상이 생긴 거는 저는 TV 토론과 네거티브 전에서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원래 이 제3세력은 TV 토론에서 오히려 실력을 발휘하면서 뭔가 그거를 유지해가야 되거든요. 세가 좀 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TV 토론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걸 떠나서 오히려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지지층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과정에서 이 보수와 관련된 이슈들,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라든가 햇볕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정확하게 분명치 않은 모호한 입장, 분명치 않은 입장을 밝힘으로 따라서 보수층의 이탈이 생기는 현상이 생겨났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이번 선거이거는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면서 탄핵 정국 속에서 보수층이 굉장히 부동층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로 가느냐? 지금도 대부분 안철수 후보에서 빠진 표가 문재인 후보한테는 안 가고 네. 그렇다고 홍준표 후보는 아주 일부 가고 대부분 지금 부동층으로 와서 관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건 또 TV 토론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김 부장님 말씀은 안철수 후보로 좀 갔던 그 관망층들이 네. 토론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실망을 좀 해서 다시 관망층 자리로 이동을 해서 지켜봐야겠구나라고 했다는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좀 토론회 때문에는 좀 손해를 본 거네요. 예, 그래서 예. 뭐 조금 다 같이 모든 후보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만은 예. 거기서 뭔가 이 좋은 더 남보다 뛰어난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함으로 인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 관망층으로 간 부동층들이 앞으로 TV 토론을 통해서 과연 다시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 네. 그 상당히 저는 이번에 보수의 그 부동층들도 상당히 전략적 선택을 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막판에 판세가 다시 어떤 식으로 치열한 양강 구도로 갈 수 있느냐. 그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격차가 벌어지는 거로 가면서 문재인 후보의 그 어떤 유리한 구지를 굳혀주느냐. 소위 말해서 굳히기냐 반전이냐의 기로에 이제 놓여 있는 겁니다. 원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러니까 그게 뭐지? 후보층,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좀 유동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탈이 된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최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게 된 것, 차이가 좀 격차가 벌어지게 된 것,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게 된 것의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안철수를 지지하는 층의 특성을 파악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철수가 얼마 전에 지지도가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하고 비슷한 거하고 오히려 앞질렀던 그런 현상을 저는 일종의 이제 벚꽃 효과라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면 봄에 벚꽃빛이 활짝 피었다라는 거죠. 그때 좋은 환경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여러 후보들의 경선이 끝나면서 이른바 낙수 효과가 온 겁니다. 그렇죠. 방황하던 중도표들이 이제 모였던 거고 또 하나는 안철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른바 강철수 효과를 봤다고 보는 거죠. 상당히 강하고 뭔가 좀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예. 능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속에 모였던 거죠. 그게 이제 40% 가까이 오르냈던 효과인데 자 여기서 이제 1단계 상승해서 벚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벚꽃이 다시 한번 만개하려면은 2단계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후에 지금 뭐 한 10일, 2주 지났나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못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하면 사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제일 국민들이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국가 경영 능력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과거에 벤처 성공 신화도 있지만 국회의원 2번을 했는데 과연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는 국정 운영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TV 토론 과정에 사실 상대방 공격하고 또 상대방 방어, 자기에 대한 방어하느라고 이런 콘텐츠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씀 드리는 건데
아까 이제 TV 토론 말씀드리고 듣고 보니까 사실은 저하고 의견이 거의 비슷한 건데 말하자면 저는 좀 결론을 약간 빨리 얘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TV 토론 결과적으로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었고 그러나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후보에게 등락을 가져올 수 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하죠. 예, 저도 이어서 이야기하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아까 벚꽃 현상이라고 생겼는데 그렇죠. 마침 그 안철수 후보가 4월 초에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보다 앞서기도 했을 때 바로 그때가 벚꽃이 만개하던 시절에 예, 그렇습니다. 진짜 벚꽃 현상처럼 그냥 만개하는 이런 현상했는데 지금 현재 꽃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철쭉꽃 피는 것으로 이제 옮겨왔어요. 이 단계에서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좀 고전하고 있는데 예. 이제 5월 초부터 이제 장미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때 본격적인 건 아니고 그때 이제 과연 누가 그때 장미꽃처럼 활짝 진짜 그렇죠.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느냐는 예.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이 중간에 이 철쭉꽃 피는 시절에 지지율이 흐트러진 이유가 뭐냐 하면 보수 후보들의 소위 안보 이슈와 과거 이슈를 TV에서 집중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미래 비전이라든가 국가 개혁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사실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는 바로 그러한 점, 자기의 특장에 맞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래야 소위 장미 대선 시기에 자기가 다시 지지율이 더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 말씀 드리면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토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송민수 논란이나 무슨 단일화 논란 이걸로 시간 지선해면요 네. 별로 다른 후보에 영향이 없고 결국 문재인 후보 대선 후보의 탄탄대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때 누가 과연 제일 국민적 현안이 경제, 민생, 일자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대방 공격 비판이 아니라 본인만의 어떤 국가 경영 능력을 얼마나 국민들에 보여주냐에 따라서 오늘은 상당히 보이지 않는 표심들이 그래요.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는 어떤 내용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토론에서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좀 많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장관을 허위 주장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 전 장관은 대학교 총장직을 사퇴는 했지만 물러서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대선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거라 보십니까? 네, 어차피 대선까지는 이게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든 안 주든 이 이슈로는 계속이 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안보 관련한 이슈 중에 당시에 이 팩트가 뭐가 맞느냐를 놓고 계속 지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은 계속 될 것이고 그 사이에 또 누가 분명하게 새로운 당시의 청와대라든가 국정원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이상은 정확하게 어느 게 맞느냐라는 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국민들이 이러한 공방을 보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그 논쟁 속에서 뭐가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과연 이게 안보관으로서 관 지도자가 저게 적절한 거 아니냐는 또 그게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약간 어찌 보면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그 사이에 이왕 나왔으니 나는 이 문제도 이건 과거기 때문에 논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토론에서도 이 문제만 갖고 집중 논란을 벌여서 그게 문제인 거지. 예. 오늘 토론에서도 이 문제는 정확하게 문제 제기할 거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도 분명하게 그걸 피해가는 식이 아니라 답을 정확히 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저는 여야 4당 또는 5당이 합의해서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문건을 조속히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떤 그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놓는 것도 예.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총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건 이제 일종의 북풍의 일환이거든요.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은 과거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 21세 현대판의 어떤 북풍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건 하나 장담컨대 북풍은요 역효과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송민수 논란 직후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가 사정없이 뛰어오르거든요. 지금 이 희한한 거 이거 과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뭐가 옳다 그러다가 저게 거짓말하는 것 같다. 누가 거짓말 이 문제가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상당히 짜증나는 이슈입니다. 사실. 예. 지금요 어제 오늘 신문 저도 밑줄 그어가서 봤습니다만은 유엔 인권위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린다. 송민수 쪽은 11월 16일 날 이미 최종 결론이 났다. 근데 문재인 쪽에서는 잠정적 결론이 났다. 그럼 최종 결론과 잠정적 결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두 번째, 송민수 쪽 북한에 물어봤다. 이쪽 문재인 쪽은 북한에 한번 어떤지 한번 이렇게 알아봤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해석이 갈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당시에
대북 유엔 기권이 문제를 놓고 송민순과 나머지 국정원장, 통일원 장관, 청와대 수석 의견이 엇갈렸더구만요. 그러니까 송민순 입장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불만스럽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나 공방하지, TV토론 하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짜증스럽고 옛날부터 많이 보아왔던 북풍이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될수록 죄송하지만 다른 후보에게는 별로 득될 게 없다라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경제라든지 자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부각시키고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예.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네, 말씀드리죠. 이것도 조금 제가 보완해야 첨언을 될 내용이 해주시죠.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북풍이라고 아니냐 하는 북풍 논란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과연 의도적인 북풍 논란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건 뭐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송민순 회고록이 과연 송민순 씨가 과연 그런 의도를 갖고 썼느냐 안 썼느냐 그런 뭐 좀 여러 가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분 정치를 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 과정에서 아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고 하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 현재 이 논란이 사실 생기지 않았으면 밴드웨건 효과로 인해서 계속 지금 원래 40% 전후가 나왔었거든요. 계속 40% 이상으로 해가지고 45% 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도 보면 이것도 다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나온 언론조사에서도 40% 전후에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그 선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이유는 또 최근 얼마 전에 여론조사들 보면 30% 후반대 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거는 바로 이 논란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이 과정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났다는 거죠. 문제는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 지지율로 주춤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 과정에서 더 떨어졌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지 문재인 후보 지지가 올라가지 않고. 근데 분명한 거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16일 날 과연 기권 결정이 됐느냐, 20일 날 기권 결정이 됐느냐. 근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저도 당시 이제 그 노무현 정부를 취재했던 한 기자로서 이야기하면 16일 날 잠정 결정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정 결정이 아니고요. 근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정부의 의사 결정이라는 것은 유엔에서의 그거를 표결을 하는 것은 외무부 소속의 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 관계 장관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16일 날 잠정 결정으로 가닥이 잡혔고 20일 날 공식 통보를 한 결정을 한 것으로. 싱가포르에서 당시에 송민순 외교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 앉아서 북한의 메모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드디어 송민순 장관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권 결정하는 거로 결정이 됐다 하면서 양해를 하는 거로 해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 거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팩트상 맞는 거라 보고요. 중간에 과연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느냐 뭐 무슨 찬성인 것처럼 해서 북한이 답을 얻어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북한과 분명하게 어떤 식의 교친이 있었다는 건 지금 서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중간에 북한 당국의 채널을 통해서 물어봤던 게 아니라 국정원의 여러 정보망을 통해서 북한의 동향을 알아봤던 것이다 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과연 그 말이 말바꾸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저는 뭐 그게 문재인 후보가 그러나 꼭 의도를 갖고 또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그 준비위원장이긴 했습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그 전에 지냈잖아요. 그래서 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 외교안보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이 없을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제 의견을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수 성향 강한 분들은 송민순 쪽의 입장을 지지하고 상당히 보수 진보적인 사람들은 또 문재인 쪽의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들조차도 상당히 어떤 죄송하지만 약간의 선입견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약간 전문가는 모르겠습니다. 봐갖고는 그런데 다만 제가 총론적으로 정치적인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이 치열한 예민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벌어졌다라는 것은 문재인이 올라간 거죠. 편차가 오히려 내려갔다는 것은 본인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후보가 내려갈 수도 있고 어쨌든 편차가 벌어졌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효과가 없었다는 것.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짜증나는 것, 이슈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거에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NL 파동으로 이제 문재인이 엄청난 십자포화를 거의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받았는데 그때도요 지지도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지도가
국정원 댓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그 북풍이라고 규정을 짓지 않습니다만은 넓은 의미에서 북풍과 비슷한 이런 이슈일수록 이 공방이 5월 9일 이전에 판가름 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그래 봅니다. 지금 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됐다는데 예. 절대 9일 전에는 뭐 그 결론이 불투명해 보이는데 예. 예, 그래서 아직 지금 북풍이냐 아니냐는 건 이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제가 그랬는데 소위 아주 안보 이슈, 북풍 이슈가 나왔다 그래서 소위 진보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그런 거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역풍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이 난 해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해에 천안함 사건이 나와서 굉장히 강하게 북풍이라고 할 야당에서 제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지방선거에서 결국에는 야당이 결국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이슈도 제공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승리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나친 그 북풍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이런 마음에 오히려 부담을 안겼기 때문에 그래요. 역풍을 맞은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최근에는 그래서 저는 북풍이라는 게 의문의 여지가 북풍이라는 거를 제가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걸 제기했다 그래서 진보층은 그대로 진보의 지지를 확실히 견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보층의 표심을 흔드는 데는 역할을 되지 않고 단순히 그래요. 현재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수층들이 부동층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 표들이 과연 안철수 후보한테 가느냐, 어차피 네. 문재인 후보한테 가는 표들이 아닌 표, 홍준표 후보한테 가느냐라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 저는 이제 총론적으로 말씀 대선이 5월 9일 코앞이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운명이 갈라지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촉박하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판에 대선 막판에 지금 송민순이라는 분의 어떤 회고록 한 줄 두 줄의 진실 게임 공방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는 있습니다만 몇 편 딱 해서 3일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하는 건데 너무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그렇죠. 할애할 앞으로의 필요가 5년 있겠네요. 동안 우리 수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한 거기 때문에 예. 아마도 소모적인 논쟁은 좀 줄여졌으면 바람을 네. 모두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제 예. 이제 고발이 됐고 오늘 오전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요. 검찰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군소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약 2시간 동안 경론을 벌였는데요. 뭐 색다른 의견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 우선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김선동 후보는 통진당이죠. 이석기 석방도 거기서 근 거죠. 이석기 석방은 아마 이석기 의원 석방을 바라는 촛불 집회의 주도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던 주사파,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좀 자유민주주의를 좀 무너뜨리겠다는 통진당 아로 잔당 세력들. 국민 92%가 승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승복하지 못하고 지금 세상이 바뀐 줄을 모르고 철진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낡고 썩은 정치를 싹 쓸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절반으로 쑥떡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급도 절반으로 싹 자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교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5천만 원의 출산장려금, 그리고 넷째 아이서부터는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려고 합니다. 젊은 남자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고 미혼자들이 증가하는, 또 한 가지는 애를 낳으면 교육 부담이나 이런 게 상당히 힘듭니다. 국가에서 공인된 결혼 상담 및 중매소를 해가지고 국가가 적극 나서서 젊은 그 남자들을 결혼을 시키고, 건국 이후 누적된 형사 범죄자의 대사면입니다. 강력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폭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사면 방면토록 하겠습니다. 네, 좀 예, 어떻게 정말 보셨습니까? 뭐 다인다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군소 후보라 그래서 9명을 몰아치기로 사실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은 상당히 좀 억울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조금 전에는 그 누구죠? 이경희 후보. 장성민 예.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외교안보 능력이 아주 상당히 뛰어난 그런 전문가입니다. 예. 그런데 저 9명 틀 속에 묻혀 있기가 사실 아까울 정도 후보인데 예, 그런 부분 참 그렇고 이재호 전 의원도 이제 일세를 풍미했던 또 그런 전직 의원인데 저 9명 속에 끼어 있다는 걸 보니까 좀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네요. 예. 그리고 지금 통진당으로 해서 해산됐던 전 의원이 김성도 전 의원 아닙니까?
그때 통진당 해산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로 알려진 국정원의 그때 원장이 남재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적과 지금 좀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수 있는 그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요. 자리에 있었군요. 예, 그리고 아까 지금 잠깐 화면에 나오는 이경희 후보 있지 않습니까? 예. 저 후보하고는 재력이 저하고는 상당하다는 그 이상한 인연이 있는데 제가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그 연구소의 건물이 이름이 민족통일 대통령 빌딩입니다. 예. 그 건물 주인이 바로 이경희 후보입니다. 그래서 민족통일 대통령 건물 주시군요. 빌딩을 여러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대 때부터 대통령 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출마를 했네요. 상당히 좀 재력이 있으신 분이군요. 예. 하나 재미있는 게 지금 이경희 후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 어저께 제 집에 도착했더니 그 선거 책자형 공보물이 네.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우리가 또 올바른 선택을 하기 다 위해서 보셨군요. 또 우리가 또 여기 와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한번 쫙 후보들 걸 봤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 폐지 숫자에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원래 최대 16폐지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1, 2, 3번 후보는 16폐지까지 만들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어저께 TV 토론 기회를 한번 준 후보들은 대부분 공보물 그 폐지 숫자가 한 페이지 그러니까 한 장짜리죠. 그러니까 한 장이면 앞뒤로 하면 두 페이지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한 장짜리가 대부분인데 저 이경희 후보만 네. 1, 2, 3당 후보하고 똑같이 16페이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인쇄 비용이 꽤 들었을 텐데. 예, 인쇄 비용이 꽤 그런 내가 알기로 그 전국 단위로의 16페이지를 다 작성하려면 지난번에 한 100억 내지 150억이 든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 후보들이 3억을 기탁금을 내고 나와서 이제 이번 TV 토론 기회를 한번 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래서 심지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하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도 16페이지를 다 못 채우고 절반밖에 못 해는 그건 비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경희 후보는 그렇고 어저께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김선동 후보는 하고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정반대 예. 바른 입장으로 나왔고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이 있었다는 데서 우리도 관심을 가질 만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예.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